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인데 굳이 우리말로 옮기면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말하는 파스칼의 어떤 이야기와는 맥이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서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이 현대 철학에 있어서는 하나의 제1의 대명제가 됩니다. 이것은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이 데카르트의 이야기는 세상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회의해보고 과연 그것이 절대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참과 가까운가,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이라고 생각되어 덧지른 것들, 이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그러한가 항상 회의해보고 의문을 가져보아서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거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였고, 여기서 데카르트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의심하고 회의하는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은 믿을 수 있으되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회의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서도의 황당한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지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과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투자자의 글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저는 개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저 사회는 어떤 다원성과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같이 이루어져 있고, 그 의견들이 서로 조화롭게 충돌하면서 또 맞물려가면서 의견들을 서로의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그 글을 쓰셨던 미국 어떤 경제에 대한 관련된, 물론 편협하다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글을 쓰셨던 분에게 빨갱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까지 오고 갈 정도였으니, 과연 우리 사회에서 친미와 반미, 혹은 미국을 좋아하는 것과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빨갱이와 빨갱이가 아닌 것, 혹은 그것이 보수와 진보, 친북과 혹은 친북이 아닌 것, 이런 것들로 이분법적으로 재단되어지는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우리와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들을 우리가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미국으로부터 빌릴 것은 빌리되,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어떤 정신을 잃지 말자. 또 이 부분이 북에서 말하는 그런 주체 사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어떤 자조적 생각들, 이러한 것들과 맞물려서 우리가 당당한 우리다운 주권국으로서의 어떤 의지를 갖자, 이런 말씀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지금 녹화되는 시간이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것이 한 2, 3주 후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제 시장에 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의 시황지들은 무디스의 한국 신용 등급 상향 가능성으로 상승 반전 기대돼라는 기사들이 어제 저녁 시황지에 실려 있었고, 지금 녹화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시장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는데, 오늘 장중에 시황은, 오전까지 시황은 부시의 발언으로 전쟁 가능성 우려가 대두되면서 시장이 급락으로 이어졌다라는 시황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이없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미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 실제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갖는 어떤 직접적, 간접적인 어떤 힘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좀 더 비록 그것이 미국이 우리의 우방임이 명확하고 미국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어지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어떤 러브콜이나 구애사인들이 과연 미국이 그들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우리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미국 자체는 실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만 의리의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끊임없이 회의해보고 또 미국이란 나라에 좀 더 본질적인 면을 우리가 접근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서두에 좀 황망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국 시장을 장기적으로 파동으로 이제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을 잘못 스케줄링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의 10분의 1도 못 드렸던 감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미국 시장의 어떤 전체 파동을 논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세밀하게 근래 파동까지 파동 분석을 새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 다만 이제 그때 드렸던 것은 일차적으로 미국 시장 혹은 뭐 어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파동적인 측면, 즉 문자 그대로 어떤 파동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었고,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이제 사건의 관점에서, 즉 어떤 일정 시점에서 사건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지금까지 미쳐왔나라는 것을, 이러한 사건의 영향은 뭐 지난번에 그 문명사적인 흐름에서는 1800년대 후반까지는 사건으로 흐름을 짚었지만 그 이후로는 파동으로밖에 볼 수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때 미국 대폭락이 일어났던 그때 대공황 192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직전에 1920년대에 했던 주식시장의 급상승기에서 버블 상태에서 한번 성장주의 열풍, 그다음에 30년대 어떤 폭락, 이후 40년대 반등,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의 흐름을 어떤 사건의 측면과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어떤 저변의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풀어볼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주식이 오른다 내린다, 혹은 뭐 오르는 종목을 고르는 법, 사면 오른다 떨어진다, 많은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제 역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 역사 속에서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왔나, 심지어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어떻게 해왔나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큰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흔히 해볼 수 없는 일 혹은 자료를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장 현 시점에서 뭐 투자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과거에 이런 주식시장의 역사를 거쳐왔구나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았으면 싶고, 그냥 더더욱 요즘 일부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현재 미국 경제가 당시 1929년 미국의 대공황 직전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 한국 경제는 그린스펀가 혹은 폴 크로그만 교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냉소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어떤 이야기 못지않게 실제로 미국 시장 내부에서 지금 그 당시 대공황과 다름없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과연 공황기에 어땠나 하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제가 이 강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약사를 한번 읊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간략한 약사에 덧대어서 사건 중심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919년에 보면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던 근대 미국 차트입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의 어떤 그래프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글로는 상세하게 그 글씨를 화면에서는 아마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트상에 표시된 것이 1930년대가 이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1930년대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에 어떤 상당한 거품 경제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폭이 일어났는데, 1918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에 이제 미국은 전성국으로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성국으로서 드디어 이제 미국 국민들 전체의 어떤 심정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으로 전시경제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로서 급작스럽게 경기 화랑기에 집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때 당시 윌슨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설을 통해서 무대는 정리되고 운명은 명백해졌다. 우리가 생각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주는 신의 손에서 길은 정해진 것이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 눈은 뜨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다만 전진하여 이상을 따를 뿐이다. 우리가 건국할 때 꿈해본 것은 이것이었다. 미국은 이 길을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
미국 앞에서 빚은 다만 앞길을 비추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신만만하게 내려놓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미국 전체가 들떠 있을 때였는데, 이때 어떠했냐면 1919년에 전후 경제가 끝나고 인플레가 거의 90%에 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919년에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700만 대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1929년 정도에 자동차 생산량이 4배를 기록하고, 그 당시 주식시장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였는데, 그것이 거래량이 무려 20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1919년에는 금주법이 발효됐고, 라디오 방송이 이제 개국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고, 그 외에 어떤 파시즘이라든지 볼세비즘, 즉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 자체의 어떤 정오감이 많이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의미 있는 그 미국의 어떤 사회적 사건으로서는 뭐 인종차별과 혹은 뭐 미국 중심의 어떤 주의를 표방한 KKK단, 즉 쿠클럭스클란 KKK단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뭐 이슈, 이데올로기 이슈로 JP모간 앞에 월스트리트 폭발 사건이 일어나는 뭐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상당히 흡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 뭐 지금 KKK단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KKK단은 뭐 클리걸이라고 부르는 어떤 세포 단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랜드 고블린이라고 부르는 어떤 중간 조직,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임페리얼 위자드라는 KKK단이 최상부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이 클리걸이라는 그 권유자가 한 사람을 입단을 권유할 때마다 $10를 받고, 이 $10를 받으면 이것이 상부에 $4가 전달되고, 또 $4 중에서 나머지 반이 임페리얼 위자드에게 또 $2가 전달되는 피라미드 다단계 구조를 갖춤으로 해서 무려 미국 내 회원이 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미국이 아주 극우 보수 반동화하는 어떤 계기가 되면서 이것이 뭐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의 어떤 기원이 되었다 하는 설까지 있습니다. 또 그것과 아울러 당시 이데올로기의 어떤 대립이 굉장히 심각해서 미국의 어떤 무정부주의자들, 즉 아나키스트 이름으로 월스트리트에 폭탄 테러가 가해졌는데, 그때 당시에 JP모건 컴퍼니가 붕괴되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면서 월스트리트가 아주 아비규환이 되었는데, 그 당시 폭발물 테러, 1920년대 폭발물 테러의 장면을 묘사한 그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비록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그 대상은 역시 금융기관이었다. 미국 증권거래소였고, 증권거래가 중단되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증권거래는 그거로부터 중단되면서 그로부터 충격을 단기간에 받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어떤 테러의 가능성을 짚어가는 흐름들이 뉴욕 상동의 빌딩이 테러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빈라덴을 지목하고 빈라덴에 대해서 공격하는 흐름으로 갔지만, 그 당시에는 무정부주의자의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주의자라는 제목의 어떤 범행 고백서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볼세비즘의 어떤 앞잡이들의 소행이다, 즉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이다라는 예단을 한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때만 해도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았고 전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로 인해서 바로 전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유사한 양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에 라디오 방송이 개국되었고, 1921년에 뭐 베이브루드라든지 이런 어떤 야구 선수들, 스포츠 스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미국 사회가 전시의 어떤 억압된 경제 체제에서 문화적으로 드디어 오픈되기 시작하면서 뭐 미니스커트가 시작되고, 뭐 성문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뭐 여성들의 음주 흡연, 그 다음에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갓 처음으로 수영복을 입은 미인대회, 이런 현상들이 1920년대에 시작되다가 1920년도에서부터 24년까지의 약 4년간의 경기 조정기를 거칩니다. 이때 경기 후퇴기까지는 가지 않고 전후 1918년에서 1920년까지 전후 회복 국면에 놓여 있었던 경기가 1920년에서 24년까지 그 전후의 어떤 억압에 대한 반동으로 사회가 상당히 자유화되고 리버럴해야 되면서 경기는 일정 부분 조정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1921년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각 주의 단일 회사란이 만들어지고, 하딩 대통령이 뭐 추문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때 하딩 대통령의 추문은 지금과 비추어서 미국의 어떤 엠론사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때 1921년에 하딩 대통령이 싱클레어 석유회사의 어떤 석유회사 임원으로부터 폴 내무장관, 법무장관이 싱클레어 석유회사 임원으로부터
어떤 채권과 주식을 어떤 조건으로 양해를 받고 또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국유지, 즉 석유를 담고 있는 대여지를 무상으로 대여를 또 싱클레어에게 해주어서 싱클레어는 대여받은 땅에서 석유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폴 법무장관에게 넘어가서 그것이 다시 정치자금으로 활용되면서 하딩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데, 재밌는 것은 이때 당시에 1921년에서 23년까지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때 청문회에서 드디어 이때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1924년에는 그로부터 청문회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덴비 해무장관이라든지 해군 장관이라든지 도어티 법무라든지 그 당시에 강요들이 사직하고 공화당 정부가 상당히 흔들리지만, 문제는 이때 당시 미국의 여론은 전쟁을 수행했던 미국, 즉 1918년까지 전쟁을 수행했던 미국이 승전을 하고 침체된 경기를 막 부양하려는 어떤 쿨리지, 그 당시 하딩 대통령에서 쿨리지로 넘어갔지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경기 회복 국면에 놓여 있는 기업인들이나 그 외에 기여자들, 즉 전시 체제에 기여했던 분들 혹은 그 외에 어떤 관료 체제에 기여했던 분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반애국적이다. 그래서 그 당시 일어났던 싱클레어와 같은 이러한 스캔들에 대해서, 토마스 하딩 대통령의 스캔들에 대해서 파헤쳐서 결국 책임을 규명을 하면서도 그 규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는 분위기. 그 당시 신문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6시에 지하철을 타서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시 지하철을 타면 스캔들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8시에 기차를 타면 그 청문회를 연 사람들을 규탄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부패에 관대해지고, 또 미국 관료들과 어떤 여러 가지 기업들과의 어떤 밀착 관계가 대두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그 당시에는 꼴마 터지지 않고 이것이 마지막 거품 경제, 마지막 향후 5년간의 1929년간의 미국 경기의 어떤 면에서는 거의 광기 어린 어떤 질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쿨리지 대통령이 정권을 넘겨받아서 1925년부터 27년까지 약간의 경기 조정을 다시 한번 거친 다음에 28년, 19년에 엄청난 경기 대상승을 가져오는데, 1919년에 700만 대이던 자동차가 1929년에는 2300만 대가 생산되고, 거래량 100만 주였던 1920년에 거래량 100만 주였던 주식시장이 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이 1600만 주를 넘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한 상승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때 1924년에서 29년 사이는 우유 아이스크림 생산이 2배가 되고 도시로 이동하는 농민들이 많아져서 농민들의 먹고 살기 어렵다는 데모도 일어나고, 석탄, 석류, 피혁, 조선, 구두 이러한 업종들은 극도로 침체에 빠지면서 이러한 어떤 경기 상승의 수혜를 입지 못하고 유계차, 유색차 이와 같은 자동차에 심지어는 색을 입히는 어떤 전방산업, 페인트 도료업체, 자동차 타이어 업체, 자동차 주유소, 자동차 정비업체, 이런 자동차 관련 업체와 인조기현, 담배, 냉장고, 전화, 화장품, 전기기구, 영화, 광고 시장이 활화되면서 이러한 업종들은 엄청난 상승 국면을 맞이하는데, 특히 라디오 수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성장산업으로 주도되면서 1922년에 6천만 달러, 23년에 1억 4천만 달러, 24년에 3억 6천만 달러, 25년에 4억 5천만, 20년에 5억 6천만, 27년에 8억 5천만 불이 라디오 수신기가 주문이 일어날 정도로 초화랑 국면을 맞이하면서 라디오 수신기가 주도하는, 즉 일렉트로닉스 열풍의 어떤 전단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돈이 늘어났던 그 시장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25년에 마이애미에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아마 제가 첫 번째 강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이애미 투기 열풍이 일어났던 요인들로는 미국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가 활황이 되면서 당시에 소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꿈, 그 다음에 주말에 금주법의 영향으로 주말에 시간이 많아가지고 토요일 휴무제가 확대되면서 주 5일 근무제의 정착 등으로 인해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 그 다음에 전원 생활에 대한 꿈이 일어나고 음식물에서 녹색혁명이 일어났다는 것, 이러한 현상들이 맞물려서 마이애미와 같은 부분들의 그 어떤 플로리다주의 부동산 투기 열풍이 벌어지는데, 심지어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자고 일어나서 두 배씩 상승하는 토지가 생기고, 심지어는 포크레인으로 땅만 갈아엎어도 3배씩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가가. 그랬는데 1926년에 한번
허리케인이 한번 덮쳐서 이 허리케인이 개발 중이던 지역의 땅들을, 가건물들을 한번 전부 쓸어버린 다음에 갑자기 그 건물들에 대해서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가계약 상태에 있던 부동산들이 가계약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급작스럽게 거품이 빠져서 엄청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경험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때 당시에 부동산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뭐 고층 빌딩으로, 그 외에 뭐 월가로 진출하면서 월가의 맨하탄을 건설하고 뭐 이런 자금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1927년에 부동산에 거품이 몰렸던 자금이 금리가 3.5%까지 떨어지면서 주식시장으로 끌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8년에 극도의 주가 상승을 거치면서 금리가 4%, 콜금리가 4.5%, 5%, 6%, 8%까지 올라가면서 고축 시장이 상승 국면의 마무리를 맞이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후보 대통령이 1929년에 취임을 해서 앞으로 향후 4년간의 번영을 약속하고 향후 주식시장의 2배의 상승을 예측하는 오버를 합니다. 그때 금리는 8%에서 9%를 오르내리고 있었고, 1929년에 그 마지막 주식시장이 4년 만에 무려 10억 주의 거래량을 돌파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1929년 9월 19일 날 폭락을 하면서 1929년 10월 24일 날 피해 목요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상황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1930년에 동그라미 체제인 이때 이 차트에서 출발점이 되는데, 그 이전의 상황은 지금 방금 제가 정리한 것이 전부 그 이 사건들이 맞물려 있는 어떤 극도의 상승기였고, 그때부터 폭락하기 시작한 주가 폭락뿐만 아니라 그 당시 미국 경기가 주가 폭락으로 인해서 나빠지니까 홀리 스무트 관세라는 관세 체제를 미국이 도입을 합니다. 이게 1931년인데 주가가 폭락하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미국에서 금방 보수 반동적인 어떤 생각이 들면서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과도하게 물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관세를 과도하게 물리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무역 이동을, 상품 이동을 제한함으로 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자 했던 자기네 자국산의 수출마저도 보호무역주를 이끌어내므로 해서 더 경기가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1932년에서 1933년 사이에 경기가 바닥을 찍는데, 이때 경기가 바닥을 찍는 계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바로 이제 미국은행에서 인출이 이제 경기가 최악에 이르니까 모든 예금이 인출되고, 이 국면에서 미국 역사상의 최고 바닥 국면에서 미국 은행에서 모든 예금이 인출되기 시작하고 미국 경기가 붕괴될 직전에 이르니까 이때 바로 뉴딜 정책이 시작됩니다. 이때 뉴딜 정책이 시행되면서 공채를 대규모로 발행을 하고, 이때 공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서 통화가 증발되긴 했지만 이거로서는 인해서 거대한 어떤 공공사업을 발주하면서 미국 경기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인위적 경기 부양 정책이 미국의 그 당시에는 먹힐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것이 바로 뉴딜 정책이었다. 즉 이때 뉴딜 정책의 경기 부양책에서 이러한 어떤 상바닥 국면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보였는데, 이것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 경기 상승의 어떤 경기 부양의 어떤 효과들이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나 싶고, 이때 당시에 미국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법이 하나 발효됩니다. 즉 글래스-스티글 법이라 그래서 1936년에 은행과 증권이 동시에 업종을 겸할 수 없다. 즉 은행은 수십만 하고 증권은 업무를 해라. 즉 이러한 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관 투자자를 양성하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즉 은행이 증권 업무를 겸함으로 해서 은행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은행에 예금된 돈을 은행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증권회사에 맡겨서 투자를 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게 되고 증권 전문 전업기업을 키우게 되고, 이래서 미국 시장이 드디어 이때 뉴딜 정책과 이 글래스-스티글 법에 의해서 좀 순진화된 자본시장이 축적됨으로 해서 의미 있는 이 두 가지 정책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대상승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 1933년에 미국 시장이 지난 하락폭의 약 60% 정도를 되돌림하는 반등이 일어나는데, 이때 어떤 반등 국면이 아마 기술적으로는 그대로 이러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즉 각도를 높여줄 수 있는 상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상승은 일정 부분 60% 되돌림 부분에서 제한됩니다. 이때 여기서 제한되는 이유는 이때 독일에서 1차 대전 이후에 나치가 등장하고 히틀러가 수상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히틀러가 1934년에 수상으로 취임함으로써 유럽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고 군비가 증강되기 시작하면서 1차 조정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전체적인 시장은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어떤 하향조정 압력 속에서 1940년에 마침내 2차 대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어떤 2차 대전의 영향으로 주가는 현재 어떤 그래프로 보았을 때는 큰 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당 폭의 하락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기술적으로 만약 바라본다면 1파동의 상승 이후에 실제로 조정을 정상적으로 건강한 조정을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깃발령 상승이 이어지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본다면 과연 수급과 재료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갸우뚱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이 종료되는 시점이 1945년인데 2차 대전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악화되는 시점으로 접어들면서도 이것이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일정한 조정폭 이후에 전쟁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임으로써 미국 경제 자체가 본국력을 받지 않았던 영향들이 계속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1파동의 상승 이후에 지그재그 조정을 거쳐서 다시 3파동의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3파동 상승 이후에 3파동의 2파동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다시 조정기에 접어드는데 이때는 또다시 중국이 1948년에 중국의 대장정, 즉 미국이 모택동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이번에는 공산당의 위협이 다시 점정됩니다. 즉 첫 번째 1파동 이후의 조정이 히틀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3파동의 두 번째 조정은 바로 중국 모택동의 대장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다시 느낄 수 있고, 그 이후에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3승 3파의 2파동의 상승을 맞이하는데 이때 이 시기가 로마 조약에서 이 시기가 착립되는 일이 1952년에 발생을 하지만 이때는 간단한 조정기를 거쳐서 3파동의 진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1956년에는 유럽연합이 형성됩니다. 이때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이 주가 조정기를 극복하는 이 기간 중에 소위 말하는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즉 가트 체제가 확립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가트 체제가 이 조정기에서 세계 무역을 화랑기로 이끌어주는 어떤 세계 무역의 어떤 자유화의 어떤 토대를 닦음으로 해서 세계 무역이 자유롭게 좀 더 예전보다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본의 이동이 쉬워지면서 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이 가트 체제가 후에 WTO 체제로 1996년에 대체되기 전까지 현재 자본주의 시장 혹은 미국 시장을 전체적인 어떤 상승으로 이끈 하나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트 체제가 확립되고 그 다음에 EU가 창립되고 해서 3파동의 상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파동의 조정은 다시 베트남전에서 시작됩니다. 즉 베트남전에서 마지막 3파동이 끝나고 다시 조정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의 조정기는 우리가 마지막 3파동에서 4파동의 조정 이후에 5파동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현재 마지막 국면을 남겨두고 있는 1980년대까지의 어떤 조정 국면, 긴 조정 국면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어떤 조정 국면은 상당히 폭은 이렇게 1, 2, 3, 4, 5, 5개의 조정 파동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폭은 상당히 컸습니다. 이때 1965년에 베트남전이 발발하면서부터 조정 국면을 암시하고 있었는데 1966년에 6월 전쟁, 즉 제3차 중동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는 한 차례 급락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동전쟁 자체가 결국은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고 주식시장은 반등의 기류를 보이긴 하였으나 즉시 1970년에 오페크가 이러한 중동전쟁에 반발을 해서 석유 감산을 일으키고 석유 대란이 일어남으로 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그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1970년대 주가 폭락, 한 차례 주가의 붕괴 파동을 맞이하였으나 이때 역시 베트남전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모멘텀으로 다시 주가는 원래의 국면으로 되돌아가고 이후로 다시 한 차례 어떤 주가에 다시 한번 소파동의 급락을 맞이하는데 이유는 우리가 그때 브레튼 우드 체제가 생긴 이후로
다시 변동환율제로 돌아가는 시기가 이때였다. 즉 변동환율제로 돌아가는 것은 환율 압박 때문이다. 즉 이때는 환투기에 의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조정기가 지속적으로 약 20년간 이어질 동안 제5차 중동전쟁이 마지막 벌어지면서 1983년에 주가에 다시 한 차례 급락을 가져옵니다. 이렇듯이 주가라는 것은 끊임없이 전쟁과 혹은 뭐 어떤 평화 혹은 어떤 가트와 같은 어떤 특정한 체제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끊임없이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빈라덴의 어떤 폭파, 그 외에 어떤 반테러 전쟁 이러한 것들이 후세 역사 속에서는 또 앞으로 어떠한 한 사태의 어떤 모멘텀의 시작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도 놓치기 쉬운 것이지만 1935년에 그때 그 뉴딜 정책에 의해서 그 미국이 공공사업이 출발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미국 자본시장이 글래스-스티글법에 의해서 은행과 정권이 서로의 영역을 분리해서 정권은 정권사가 담당하고 은행은 수신업무만 담당한다는 글래스-스티글법이 발효가 되면서 동시에 뉴딜 정책이 발효됐는데 이때 뉴딜 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공채를 발행해서 그 자원으로 공공정책을 건설한다. 이때 이후 미국은 만성적으로 재정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즉 계속적으로 공채와 국채가 발행되고 또 이러한 공채와 국채가 손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기관 투자자들을 양성해서 공채와 국채를 소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1960년대 기관 투자자의 역할 정대로 이어지는데 여기 차트에서 막 긴 기간에 20년간의 바로 미국 시장의 긴 어떤 조정기 이 국면이 바로 이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과거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기관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어떤 국공채, 뭐 대우채, 뭐 각종 채권들을 안겨주면서 한국 주식시장이 계속 이러한 어떤 악순환, 즉 계속적으로 시장이 나빠지면 기관에게 물량을 안기고 시장이 좋아지면 기관은 또다시 그 물량을 팔고 나오면서 시장을 나쁘게 하고 이러한 우리식의 어떤 악순환이 미국에서도 1960년대에서 1980년 사이 20년간 계속 일어났다. 이때 기관 투자자가 63년에 27%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75년에는 45%, 89년에는 전체 주식의 63%를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는 아주 대규모 기관 투자자가 주식의 주도적으로 등장하고 개인 투자자가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960년에 바로 베트남전이 시작되면서 다시 제주국채가 발행되고 이러한 것을 기관 투자자가 안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도 역시 인위적인 시장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긴 기간에 이러한 어떤 조정기를 거쳤다고 볼 수 있고 제일 마지막에 1982년에 급락을 거친 이후에 주식시장은 이제 반전의 모멘텀을 맞이해야 하는데 이때가 바로 앞서 말했던 우리가 5파동의 시작점, 현재 5파동의 연장 국면에 5파동, 4파동의 마지막 5파동이 남아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마지막 상승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승 국면의 폭은 실제로 주가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높은 폭이 되는데 즉 2000포인트에서 무려 10,000포인트에 달하는 주가 지수상으로는 무려 약 한 5배 정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역시도 1985년에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5파동의 1파동 이후에 조정기를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되면서 공산주의 해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서 급한 각도의 상승을 일으키게 되고 이때 다시 블랙먼데이가 도래하지만 이 블랙먼데이 역시도 수급상의 블랙먼데이가 결국은 독일의 혁명으로 공산이 붕괴되고 91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이러한 사건들과 맞물리면서 다시 주식시장의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미국 시장은 조정의 국면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는 무려 약 2,5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 1,500포인트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때 마지막 결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이 WTO 체제가 됩니다. 즉, 이 WTO 체제가 1995년에 도입되는 이 시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이러한 상승기 이후에, 조정기 이후에, 1파동 이후에 가트 체제가 도입되면서 강력한 상승을 이끌어냈다면, 미국 시장이 4파동의 조정을 보이고 5파동에서 힘들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95년도 WTO 체제가 도입되면서 초강력 마지막 5파동의 연장파동을 일으키는 상승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 WTO 체제와 맞물리는 우루과이 라운드 혹은 그 직전에 있었던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그 외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북미
북미 어떤 경제연합체, 즉 나프타 협정, 이러한 어떤 경제 블록들, 이러한 경제 질서의 어떤 재편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즉 가트 체제가 미국을 중심으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협정이었다면 WTO 체제는 우리 개발당국이나 그 외의 국가들까지 끌어들이는 좀 더 광범위한 시장을 확장시키는 체제였다. 따라서 주식시장이라는 측면을 보지 않고 세계 경제의 어떤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1995년의 WTO 체제는 결국 5파동의 연장을 가능하게 한 최대한 상승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고, 그에 앞서서 우라이라운드라든지 나프타라든지 EU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가져갔던 어떤 이러한 사전 증지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시장의 어떤 폭,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상승으로 이끌어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남은 것은 이 5파동의 4파동의 조정 이후에 마지막 남은 이 5파동의 상승 이후에는 ABC에 하는 거대한 어떤 하락 파동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 파동론적 관점이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조정, 어떤 다우지수의 어떤 이러한 어떤 다이아몬드형의 어떤 하나의 어떤 조정 파동, 이러한 것이 현재 시점인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파동이 만약에 미달령으로 끝났다면 현재 미국 시장에 남은 것은 ABC의 큰 하락 파동밖에 남아있지 않고, 만약에 1000년 주기의 파동, 30년의 파동, 100년의 파동, 25년의 파동, 10년의 파동, 5년의 파동, 최종 파동까지 보더라도 5파동의 마지막 5파동을 최대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5파동밖에 봐줄 수 없다.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12,000포인트 정도에서 13,000포인트 정도가 마지막 5파동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남았다면 상승의 한계치고, 만약에 이미 5파동이 미달령으로 다이아몬드 형안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면 6,000포인트까지의 다우지수의 하락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동론으로 보았을 때 미국 시장은 5파동의 마지막 5파동의 연장파동의 5파동이다. 그래서 이 현재 미국 시장이 1년간의 어떤 다이아몬드형의 다우지수의 어떤 패턴, 이러한 패턴이 현재 트랩으로 극복되어서 10,000포인트를 넘어선다면 12,000포인트에서 13,000포인트까지의 마지막 5파동의 상승 국면 이후에 다시 몇 년간의 어떤 하락파동을 맞이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현 시점에서 바로 6,0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어떤 하락파동을 맞이하는 불안한 국면인데, 왜 이러한 어떤 불안한 국면과 한국 주식시장이 보여주는 오히려 상승에 기대를 걸게 하는, 즉 추세 전환에 기대를 걸게 하는 한국 주식시장의 차트는 과연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저 역시도 상당히 사실 괴롭고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 하나의 어떤 내용이 됩니다. 즉 제 생각으로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은 이제 돌리고 추세 전환되었다. 그래서 향후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은 일단은 비록 어떠한 긴 과정의 조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몇 년간 일단 전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 미국은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한계적,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상당폭의 하락이 예비되어 있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과로부터 독립을 해서 미국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가거나 마지막 파동의 상승을 이후에 하락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 한국 시장은 그러면 미국 시장과 그 이전에는 미국 시장의 동조화가 없다가 지난 한 5년간의 미국 시장의 동조화를 극도로 보인 다음에 이제 다시 다이버전스를 보이면서 미국 시장과는 독립해서 정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한국 시장은 따라갈 것인가. 즉 미국과 한국과의 경제의 어떤 종속성이나 연계성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한 것이 불가능함에도 한국 시장은 따라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 시장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나빠지고 한국 시장이 좋아진다면 그거에 의한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일본이 혹시 경기의 최대점을 찍고 일본이 경기 회복 국면으로 내년 좀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 혹은 중국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놓여 있는데, 지금 위험한 국면에 놓여 있는 중국 자체가 신생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1파동 이후의 조정이라면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중국은 3파동의 상승이 남아있다고 본다면, 결국 우리는 중국 시장과 관련된 어떠한 이유로, 혹은 신흥시장과 관련된 이유와 관련된 어떠한 이유로 우리 시장은 미국과의 어떤 괴리 현상을 보이면서 세계 시장 역시 미국과의 어떤 다이버전스를 보이면서 분리되어서 독립해서 갈 것인가, 아니면 역시 미국과 동조해서 우리 시장에 좋아 보이는 차트는 결국 눈속임이었고 미국과 같이 나빠질 것인가, 혹은 미국 시장을 제가 잘못 읽고 있고 한국 시장이 추세 전환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미국 시장도 다시 다우지수 2만 포인트 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것인가, 이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 미국 시장은 굉장히 나빠 보이고 한국 시장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미국 시장은 일시적으로 12,000에서 13,000포인트를 한계로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은 없어 보이지만 한국 시장은 극단적인 경우에 1,600포인트 이상의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과연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저 역시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여건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를 만약에 돌이켜본다면 현재의 방송이 실제로 방송되는 시점은 틀린 시점이 되겠지만 비록 그 시점에서도 투자자들의 대응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차트에 종합주가지수를 지금 제가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복잡한 파동을 논하거나 복잡한 기술적 분석을 논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현재 이러한 어떤 우리가 상승 추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장선을 하나 그어보고, 여기에서 저항선이 되었던 우리의 어떤 확장형 추세들을 만약에 그어놓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즉 여기서 명백한 것은 이미 이 부분에서는 이탈이 되었다. 즉 현재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서는 이미 이탈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마 현재 이 시점 이후의 어떤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을 취하지 말고 20주 이동평균선을 조정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횡보로 20주 이동평균선에 다가가든지 주가가 하락해서 20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든지 간에 20주 이동평균선이 최소한 조정받는 시점까지는, 주봉상의 20주 이동평균선이 조정받는 시점까지는 절대로 적극적 대응을 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저 역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똑같은 시각을 보일 것입니다. 즉 현재 여기서 되어 있는 이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는 우리가 시장에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이탈은 단순히 여기서 되돌아 들어가서 뒤집어서 되돌아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는 시각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새로운 어떤 병선, 우리가 각도론적 관점에서 보면 생로병사의 어떤 병선을 만들어주는 것을 예고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구역은 우리가 병등구역이 되고 이 구역에 있어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탈해서 마지막으로 사선을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우리는 지켜봐야 하고, 현재 우리가 이것을 파동으로 바라본다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1파동의 상승 이후에 B파동은 지그재그 러닝 커넥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3파동이 일어나서 조정을 받고, 마지막 5파동에 1, 2, 3, 4, 5 확장 쇠기형을 만들고 현재 이 쇠기형이 이탈하는 강력한 하락파동이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1파동의 상승 이후에 지금 우리가 러닝 커렉션 이후에 3파동의 상승이 여기까지 일어났고, 그 다음에 4파동, 5파동의 상승 이후에 조정을 러닝 커렉션을 다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있을 것이냐. 이럴 경우에는 이 주가지수가 700선을 무너뜨리냐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냐 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여기서 무너지느냐, 그래서 다시 러닝 커렉션을 만들고 상승하느냐, 이것이 지금 하락 세기형에서 강력한 하락 파동으로 가는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 시장이라는 것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수렴한 종목은 확산하고 확산한 종목은 수렴한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수렴과 확산 그 자체가 바로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현재 다시 한번 더 투자자들은 20주 이평선을 지지받는 시점, 그때쯤 다시 한번 대세 하락론이 시장을 지배할 때쯤, 그때쯤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잡고 주식 투자를 극적으로 한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어떤 부패와 어떤 그 외 각종 여러 가지 루머들, 그 외 악성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점철되다 보니까 점점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또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사라져가고 있는 어떤 안타까운 세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을 할 만한 대상이 없다. 이것이 참 무서운 말인데, 실제로 이러한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원래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이러한 점들은 바로 전통적인 가부장 체제의 어떤 붕괴, 서구 문화의 어떤 급속한 유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체제가 붕괴되면서 일어난 어떤 하나의 현상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대에, 저는 이제 30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40대 후반, 50대에 이르는 분들, 이러한 분들의 어떤 연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자리매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40대 중반에서 50대 이라는 분들은 지난 개발독재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가족보다는 회사, 식구들보다는 국가 이러한 어떤 이데올로기에 매여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공장, 사회, 기업들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접대하고 주말에 쉴 틈 없이 일을 한 다음에 파김치가 돼서 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큰 형님, 아버지 이러한 분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시달리고 힘든 위치에 있었지만 가족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40대 후반 50대 이르는 분들은 가족 내에서는 항상 술만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아버지, 한 번씩 신경질만 내고 얼굴도 보기 힘든 아버지, 주말이면 잠만 자고 가족들과 놀러 다니지도 않고 자식들에게 시간 한 번 낼 줄 모르는 야속한 아버지, 언제나 두렵고 대화가 되지 않는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들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의 아버지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어떤 과도기 속에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들은 그분들이 스스로 원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그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우리는 자라면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들이 아버지가 되었던 시기에 너는 커서 절대 아버지는 닮지 마라. 너는 크면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마라. 주말에 파김치가 되어서 늘어져서 겨우 달게 잠을 자고 베개를 옆으로 몰아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너네 아버지 같은 사람은 되지 마라. 이랬을 때 우리가 심리학에서 웨디프 컴플렉스부터 시작해서 항상 아버지를 견제하고 아버지를 본받고 나중에는 아버지에게 어떤 권위의 존경심을 보여야 하는 집에서 어떤 자녀들의 어떤 아버지를 보는 어떤 눈이 항상 존경하고 본받아야 할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제는 본받아서는 안 되고 절대는 따라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림으로써 우리 가정 내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로서 위상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선생님, 그 외에 각종 존경받는 사람들 이러한 분들의 어른들의 모습들이 점점 붕괴되어가는 현상, 이러한 현상의 직접적인 타겟이 바로 지금 현재 40대 후반 50대 아버지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녹화되는 시점이 원래 설날을 맞이하기 전주 목요일인데 아마 방송 스케줄상 이 프로그램이 설날이 지난 주말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항상 이 강좌의 마지막 시간에는 심란하고 우울하고 그럴듯하고 항상 불쾌하고 흥분된 목소리만 늘어놓는 칼럼을 이야기하는 제가 이번에는 좀 더 이번에 설날을 맞이해서 비록 설날이 지나서 방송되긴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 40대 후반의 우리 큰 형님 내지는 아버지의 세대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어떤 글인데 워낙 인터넷상에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부한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제목이 40대이지만 저는 이 글의 제목을 40대와 50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 글을 쓰신 분의 어떤 정서가 너무 가슴 속에 제게 공감이 와서 이거를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 제목은 40대인데 50대까지를 겨냥해서 제목은 슬픈 40대.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 동무들과 학교 가는 길엔 아직 맑은 겨울물이 흐르고 강가에서는 민물새우와 송사리떼가 검정 고무신으로 포올려주기를 유혹하고 학교 급식당을 얻어가는 고아원 패거리들이 가장 싸움 잘하는 이유를 몰랐던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는 이름 없는 세대였다. 일제세대, 6.25 세대, 4.19 세대, 5.18 세대, 모래시계 세대, 자기 주장이 강하던 신세대 등 모두들 이름을 가졌던 시대에도 가끔씩 미국에서 건너온 베이비붐 세대 혹은 6.29 넥타이 부대라고 잠시 불리는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들의 정확한 이름을 가지지 못했던 부침의 세대였다. 선배 세대들이 꼭 말아진 보따리에서 구걸하듯 모아서 겨우 일을 배우고 혹시 꾸지람한 뒤에 다른 회사로 갈까 말까 망설이고 후배들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요즘 노래 부르는 늙은 세대들, 선배들처럼 힘있고 멋지게 살려고 발꿈치다가 어느 날 자리가 불안하여 돌아보니 늙은 부모님은 모셔야 하고 아이들은 어리고 다른 길은 잘 보이지 않고 늘어놓은 것은 한겨울을 지내기도 빠듯하고
은퇴하기에는 너무 젊고 도전하기에는 늙은 사람들, 회사에서 얘기하면 알아서 말 잘 듣고 암시만 주면 짐을 꾸리는 세대, 주산의 마지막 세대이자 큰명의 제1세대, 부모님에게 무조건 순종했던 마지막 세대이자 아이들을 독재자로 모신 첫 번째 세대, 늙은 부모님 모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정작 자신들은 성장한 자식들과 떨어져 쓸쓸한 노후를 보냄을 받아들여야 하는 첫 세대,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 처와 부모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는 세대, 이제 우리는 우리를 퇴출 세대라고 부른다. 60대는 이미 건넜고 30대는 새로운 다리가 놓이길 기다리는 이 시대의 위태로운 다리 위에서 나독도로의 사석이 되지 않기 위해 길을 쓰다가 늦은 밤 팔지 못해 태우는 어느 부부의 붕어빵을 사들고 와서 아이들 앞에 내놓았다가 아무도 먹지 않을 때 밤늦은 책상머리에서 혼자 우물거리며 먹는 우리를, 모두들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 이름 없는 세대였다가 그제야 당당히 그들만의 새 이름을 가진 기막힌 세대, 바로 이 땅의 40대. 고속성장의 막차에 올라탔다가 이름 모르는 강인하게 버려진 세대, 이제 우리가 우리를 퇴출이라고 부르는 세대. 진정 우리는 이렇게 불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일까? 이거를 쓰신 분은 아마 4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상에 익명의 어떤 저자이신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의 큰 형님 내지는 혹은 막내라면 어떤 아버님의 세대 이러한 분들이 겪어야만 했던 심리적 갈등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설레는 원래 노부모로서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공양받고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우리들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또 손주 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어리기 때문에 귀여움받는 우리 아이들의 또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끼어서 존경도 사랑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재 큰형님 혹은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시는 이 40대 후반과 50대에 속하시는 분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어떤 존경의 어떤 박수를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설날을 대신해서 이런 늦은 인사지만 대신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느껴나가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